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집 우리가 단원별 문제집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분히 요약 강의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뜹니다. 이제 3문제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 부동산학의 의의로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집을 항상 갖고 계십시오. 그 요약집 14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냐는 것을 우리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듯이 단순 순수과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여러 학문들을 운영한 거고 하나 학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의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모든 것이 학자들이 이 추상적인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항상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자, 그래서 요거랑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트렌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15페이지 이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이념, 요게 이제 최초가 우리가 기출이 됐었는데, 자, 일반적 이념은 자,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최우선의 가치가 이용을 잘하는 최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사적 부분에서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강조됩니다.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자. 너무 이용을 잘하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요. 그래서 분배를 잘하자는 게 형평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형평성은 공적에서 중요시됩니다. 자, 이것은 공공부에서 강조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정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갈게요.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기술이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부동산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여 법경기라는 게 있죠.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법경기에 대해서 종합운용과학이다.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 사회과학이 나왔죠. 그럼 어떻습니까? 단순, 순수, 자, 어떻습니까? 응용. 자, 단순, 순수, 자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낼 수 있고요.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고 원리는 이론이고 응용 기술은 실무입니다. 종합운용과학 정확하고요. 자,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여기 넣고요. 다음 갑니다. 다음 가면, 자, 정답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 4번이 정답인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감에서 한정될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죠. 형평성보다 효율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민간은 형평성보다 효율성, 그 다음에 공적은 효율성보다 형평성 이렇게 갔어야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달리 복잡한 현실을 사회적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자, 15에 뜨고 그렇게 우리가 잘 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파트는 여러분이 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2문제를 배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그 최근 경향으로 이제 하다가 이 15회대가 나온 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회대죠.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여기 정답은 이제 우리가 그 4번이 정답이죠. 4번에 자,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해서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이게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알프레드 링앤 제롬 다스에 의해서 외국 학자에 대한 견해니까 그렇게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 토지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해서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성격을 취하면서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한다. 자, 여기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죠. 응용과학이라고 하셔야죠. 응용과학. 하나학문에 대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학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자, 부동산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이 딱 한 번 나왔는데, 자, 인간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윤, 사익이죠. 이렇게 목표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가 이제 엄디 17페이지로 이제 가시면은, 자,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복합 개념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경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이죠. 그래서 3대 측면을 본다면 법경기예요. 법경기. 자, 2대 측면을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기술적이 유형입니다. 인간 형태 보이고 법과 경제는 안 보이죠. 무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자, 우리가 시옷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좀 보시라는 게 편법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적은, 자, 공자환희 이렇게 보세요. 공자환희. 자, 그래서 공간, 우리 공간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요. 토지는 하나의 자연물이고 토지도 하나의 자연 환경입니다.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죠.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의 반대는 공자죠. 그래서 공자님의 환희는 건강 상태입니다. 환희에 대해서 뭐 기술하시오. 이렇게 뭐 중국의 어떤 자격증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공자환희 기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자, 근데 기술적이는 또 물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표현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경제적은 자산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하나의 자본 증식 수단 사용되고요. 자, 생산 요소라는 게 중요해요. 자, 토지는 만들어낼 때는 생산 요소예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토지는. 근데 자, 이것을 우리가 소비재로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비재이기도 하다. 내답하면 하나의 상품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매도자와 매수자면, 매도자가 넘겼다, 물건을. 그러면 이 매도자가 땅에다가 생산 요소, 토지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건물을 줘서 넘기게 되면 또 그 상품을 사게 되는 거죠. 소비재가 되겠고 돈을 줍니다. 이 자산과 자본은 다 돈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매로 경제적인 시옷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자산에 시옷 들어가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에 들어가는데 환경은 안 들어가잖아요. 의심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투자 파트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타인 자본이고 얘가 자기 자본이에요.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옷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법률적은 두 가지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까지입니다. 민법까지.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광의로 보는 건 법을 넓게 본다는 거야. 법률 쪽에 나오는 거죠. 광의에 대한 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의제 부동산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협의도 들어가고요. 협의의 부동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의가 들어가. 우리가 의제 중부동산이 들어가요.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시에 대한, 우리가 그 동산이다, 부동산이나 둘 다 공시는 해요. 둘 다 하는데, 자, 공시 방법이 틀립니다. 공시 방법. 그래서 동산은 점유로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을 해야 되죠. 권리를 이전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까지만은 여기고, 여기는 민법에서 더하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어때요? 여기는 개별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동차 선박은 선박등기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단은 재산의 집단이에요. 공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공장 어떻습니까? 재단. 그래서 공장강업재단 저당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제부동산은 협의엔 들어가지 않는다. 왜? 이건 개별법이니까 광의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쉽잖아요. 자, 경제적 개념, 시옷 들어가는 거. 그죠? 자본도 아까 자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 자, 시옷, 상품, 자산, 소비재, 환경은 의심을 해봤어야죠. 공자환희 기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다음은 이제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우리가 밑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제가 그 17페이지 밑에 하단에 해놨죠.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 건물하고 건물은 우리가 토지의 별개로 봐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수목도 임목에 관한 등기된 임목에 관한 소유권과 저당권이 되고요. 명인만벌을 갖춘 수목 집단,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도 이제 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만벌을 구매한 수목,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다 들어가는데 국어는 아니죠. 국어. 자, 그거는 이제 제가 해설에 그렇게 놨어요. 뭐라고 놨냐면, 자, 국어라는 자체는 해설집을 보시면은 이 작은 도랑,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된 거 아닌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 4가지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민법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몇 번이 정답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자, 그래서 3번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공자환의를 찾아보세요. 공자환의 기술인데 얘는 CO 들어가니까 경제적이죠. 얘네들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복합 개념, 최근 문제니까 법경기입니다. 법경기, 복합 개념, 복합된 개념입니다. 맞고요. 자, 동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얘기하죠.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을 갖추면은 우리가 부동산이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럼 복합 개념과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력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이 개념되어 있다. 복합적으로 개념되어 있다. 법경기를 얘기하면 유무형이고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자, 원래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봐야 돼요. 별도 등기가 되는데, 자, 하나로 활동할 때는 하나의 복합부동산을 인정합니다.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1번하고 5번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때요? 자체적으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부동산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개념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아까 3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1문제 정도는 조금 배정이 됩니다. 꼭 여기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용어예요.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는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 제가 할 수 없고요.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로는 어때요? 페이지 가셔서 그 교재 23페이지 내용을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자, 제가 어떤 걸 이제 집어넣냐면, 자, 토지하고 주택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토지 아니면 주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정을 하는데요. 자, 갑니다. 자, 토지라는 것은, 자, 우리 이제 그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23페이지. 그래서 전서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시험 문제 그 제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어라는 거, 유지라는 거, 이 3가지가 떴거든요. 특히 유지랑 국어를 바꿔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법 문제를 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8가지 지목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다는 건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그죠?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 그 다음에 건부지와 나지, 그죠? 법지와 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내용을 한다는 자체는 요약 강의니까 문제를 풀면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지력을 해봐서 정상수를 쉰다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신뢰자입니다. 휴한지죠, 휴한지. 그러니까 휴한지라는 것은 휴자. 자, 쉰다는 게 나오면 무조건 휴자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삼밭을 매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력을 회복하게 쉬잖아요. 그래서 이건 휴한지다 이렇게 보여. 자, 니은번은 맞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어떠한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 자, 이런 게 이제 맹지죠. 자,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 단위, 등록 단위를 할 수 있어요.
지적법에서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단위라고 했죠. 자, 이건 획지보다는 필지로 갔어야죠. 필지로 가고. 그래서 디귿은 필지다. 이 두 가지가 틀렸네요. 그다음 후보지는, 자, 우리가 후보는 항상 어때요? 자체적으로 임농택이라고 그랬죠. 임권택 감독의 동생분. 자, 이 영화 감독이 대장이라고 해서 대분류라고 하고, 특히 지역 상호아닙니다. 후보는 상을 받죠. 상이 나오면 무조건 후보지가 돼야 돼요. 또는 전환되고 있는이 맞고요. 되니 아니라. 법지와 빈지는, 법지는 법이 붙었으니까 소유권이 인정되고 활용식은 없죠. 근데 빈지는 소유권 없지만 이용식은 있다. 반대죠. 법지니까 소유권 인정이 되죠. 활용식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어때요? 지금 옳은 것만 고른다면 하나, 니은, 리을, 비읍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습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이제 건부지와 나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어땠어요? 법지와 빈지, 후보지와 이행지, 그죠? 필지와 획지가 가장 키포인트였죠. 아, 그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부지와 나지에 대해서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자, 일단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나지는 토지 정착물이 없어요.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지는 토지 정착물이 없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지는 또 지상권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 사용 원래 설정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토지보상 지침에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를 할 때 표준 공시지가는 항상 나지 상태로 간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요게 이제 3번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건부지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건부지라는 것은, 자, 지상이 건물이 들어선 거죠. 건물에 의해서 사용수익에 제한하는 경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같은 인접지인데요. 자,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이쪽이 다 이 택지 지역이지만 상가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주택으로 이용했다면 이걸 부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낫습니다. 나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부지 평가액보다. 그래서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니까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더라. 건부가 안가가 됩니다. 건부가 안가.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외가,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묶였어요. 개발제한구역.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는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못 줍니다. 헛건물이 있으면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높게 평가돼요. 자, 그럼 이거는 건부 진가가 되겠죠. 너무 쉽게 떴습니다. 갈게요. 자,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다. 건부간가는 뭐예요? 건부지가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는 거죠.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래서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 자, 우리가 4번도 맞고요. 자, 건부지는 건물 등이 우리가 부지의 채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서 채용이 기대 가능성이 낮죠. 채용이 더 가능한 것은 언제든지 아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시장성이 강한 건 나지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그렇게 엄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3번이라는 걸 아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이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포락지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제 요약집에 나왔던 거 그대로 이제 그 내용을 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가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하천 주변에 시골 토지가 비가 와서 많이 와서 절도된다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하천으로 수면 밑으로 당긴 토지를 포락지라 그래요. 포락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빈지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밌게 4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이건 1번이라고 보시고요. 제가 그 교재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토지의 용어 거기까지만 하시고 뭐 나머지 거는 뭐 제가 안쪽에서도 문제를 풀어드렸으니까요. 공통적인 건 좀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9페이지 그 나와 있는 그죠? 당독과 공동이 있죠.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문제가 이제 우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게 우리가 떴던 거는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공동주택은 제가 아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요즘을 했죠. 아 제가 이제 신촌에 딱 갔더니 연세대가 있어요. 연세대 기숙사. 자, 그러면 얘가 정답이죠. 다중은 단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은 쉽게 잡아냈죠. 그래서 쉽게 잡아냈고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별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건 쉽게 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출제원은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누구나 맞히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5번을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잡는 거죠. 여러분들을. 자, 그래서 가시게 되면 잡니다. 이제는 제곱미터하고 이 층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오타를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그냥 3층 이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전은. 근데 다 계층으로 바뀝니다. 4계층, 4계층, 5계층, 5계층, 4층 그런 건 없어요. 계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페이지 가시면 29페이지 가셔서 전체를 한번 볼게요. 단독과 공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공동이 더 층수가 높단 말이에요. 단독은 낮죠. 그럼 단독은 다중이나 다가구나 다 3계층 이하입니다. 다중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중도 3층이 아니라 3계층이라고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거기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3계층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 자체가 이것도 3계층 이하로 돼 있죠. 그래서 3계층, 3계층 다 3계층이에요. 근데 다중은 330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660 이하가 된다. 그럼 우리가 다중은 두 글자, 다가구는 세 글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짧은 거는 다중, 긴 거는 다가구.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다중과 다가구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둘 다 다가구하고 다중은 둘 다 3계층 우리가 어떻습니까? 3계층 이하는 다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다중은 우리가 어때요? 층수가 3층 이하면서 3층. 그래서 요거 틀렸죠? 자, 3계층 이하. 그래서 3계층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사이트에 올라와서 수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계층 이하로 이제 가야 됩니다. 계층.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된 거는 이제 다 수정되어 올라갔으니까 아마 예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계층 이하, 3계층 층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층. 그래서 항상 요거 개정된 거죠. 이게 개정되기 이전이니까 여기다 계층 이하, 3계층 이하. 그래서 아마 교재는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교재는 맞게 돼 있거든요. 3계층 이하. 예전 원고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3계층 맞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 다 3계층은 똑같아요. 다중이나 다가구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럼 다가구는 3계층은 맞는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다가구 자체는 글씨가 길잖아요. 660 이하로 가야 되죠. 660.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요령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동은 어때요? 공동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자, 공동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층수가 많으니까, 자, 아파트는 5계층입니다. 아파트는 5계층. 그 다음 연립과 다세대, 연립과 다세대는 다 몇 계층이냐면 4계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는 똑같습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 똑같다. 근데 여기 벌써 5계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5계층은 아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자, 660 이하면 다세대거든요. 요거는 660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별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단독과 공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이 더 층수가 높다. 단독은 낮다. 그럼 단독은 3층 있고, 자, 연세대,
그러면 5층, 연세대. 그래서 둘 다 4계층이고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을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1번의 정확한 것은 4계층은 맞는데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는 5계층이 아니라 아파트 5계층입니다. 4계층이고 660대 이하다. 그 다음에 다가구 자체는 어떻습니까? 다가구는 이 3계층은 맞는데 자체적으로 660 이하로 가야 되죠. 다중이 이제 330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정답은 제가 어땠어요? 그대로 이제 이 화면을 바꿔버리면 여기서 3계층이 들어가야 되고 개정된 겁니다. 3번이 맞습니다.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 3계층이야. 이렇게 해서 맞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해설을 해도 해놨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50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제가 다시 개정된 내용 다시 또 올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별었어요. 이렇게 냈죠. 근데 이제 트렌드가 이다가 이제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감정평가사도 문제가 이제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공시법에서도 뺏기고요. 공법에서 뺏기고 여러 가지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는 제가 강의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다른 과목들은 제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2차 과목에서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다 쟁쟁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지금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는 윌비스에서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권에서 또 강의를 공인 중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신뢰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차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틀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28가지 지목에 대한 국어와 유지는 다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뭘 노렸냐면요. 이번 시험이 27회였죠. 자,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 다양하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분류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시법상이 28가지 지목이 있었어요. 공간 정보 구축에 관리에 관한 우리가 법률상 용수를 이용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 부지의 지목을 이거는 유지라고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앞쪽에서 왜 어떻습니까? 작은 도랑이 있었잖아요. 국어라고 하죠. 국어.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험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그래서 건축법령상 건축법이라는 건 공법에 나온단 말이야. 용도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 자동차는 당연하겠죠.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은 상은 후보가 받잖아요. 이행지가 아니죠. 그래서 지역 상호간은 전환되고 있는 건 맞는데 상호간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역 내가 아니라 상호간에 바뀐 건 대분류이기 때문에 이건 후보지가 된다. 그렇게 갔어야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다 공법 문제예요. 주택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찍었습니다. 자, 이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니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준주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실 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중간중간에 뺏겨내요.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돌려낸 거죠.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말한다. 그래서 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에 준한다. 국토개혁 및 이용하는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호예요, 보호.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설 보존지구라는 것은 자, 얘는 이제 보존이기 때문에 보호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요시설물 보호전지구가 아니라 자, 우리가 공용시설. 자, 우리가 요 단어 그대로 가요. 공용시설 보호지구다. 공용시설 보호지구다. 자, 이렇게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어려운 거는 토지의 용어라든지 우리가 주택의 용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 시험이 3월 달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10월 28일 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나왔던 문제를 또 뺏기기에는 좀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 뭐 특강을 또 우리가 또 할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잡혀져 있으니까 그때 제가 그 문제를 소스를 또 드릴 거예요. 그건 유출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의 시험이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스죠. 꼭 드린다는 약속하고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만 열심히 강의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을 가지고 여기 학원이 안 다니시고 지금 요약 강의와 기출 문제를 풀기에는 어떻습니까? 실력이 좀 안 늘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자꾸 돌려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은 조금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로 가셔서 간단하게 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35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만 탁탁 잡아볼게요.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라는 자체 길게 안 잡습니다. 나올 것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의 고정성. 그다음에 제일 잘 뜨는 건, 자, 얘는 무조건 국지화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물건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찍으셔야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가 전국이 있으면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습니다. 서울도 구가 틀리고 동도 틀리죠.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나와야 돼요. 시장 3번 나왔다. 무조건 부동성 찍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잘 나오는 건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에요. 임장활동과 정보활동. 자, 이런 것도 나오면 우리가 부동성이고요. 자, 세 번째는 지역분석과 예보과입니다. 지역분석과 예보과. 자동차는 제가 강의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는 옆에 있는 자동차가 만약에 마티즈다, 옆에 있는 게 벤츠다. 그렇다고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인접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지역 분석할 필요 없고 외부가 발생되지 않지만, 자, 토지라는 것은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여기에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게 개별성입니다. 비대체성이라고 하죠. 자,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가 용도는 비슷하지만 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 비대체예요. 물리적 비대체.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물어보는 퀴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어때요?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용도면 대체.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지는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건너편의 사례와 내 대상 토지가 있다. 근데 건너편보다 내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사례가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용도면 대체.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완전 대체는 힘든 거죠. 근데 두 번째 제가 잘 뜨는 게 또 일물일가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물건마다 다르다. 우리가 어떤 나라냐면 구체화, 개별화, 개별 분석이라는 게 뜨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가 가장 많이 뜨고요. 근데 인접성은 아까 그냥 했던 지역 분석 외부 효과 그 정도로 끝내버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교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이 잘 나옵니다. 자,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생산이 불가능하죠.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럼 지구 땅이 어떻습니까? 물리적량으로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다가 있고요. 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건 용도 전환이고 공유수면 밀도 이용 전환입니다.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자, 인문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다양성 때문에,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은, 자, 우리가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생산할 수 없죠. 그래서 원가 방식을 정하지 못합니다. 원가 방식을 정할 수 없다. 생산비를 창출해서 원가를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희소성이 강해요.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 경쟁시장이 나타납니다. 수요자 경쟁시장, 공급자 경쟁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가가 상승하고 토지를 좀 더 집약하라는 말을 써요. 그 집약화 나오면 무조건 부중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집약화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자체가 연결이 돼요. 자, 영속성은 생산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만 써도 소모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자, 우리가 지금 50제곱미터가 자연적은 물리적이잖아요. 자, 이만큼 일을 많이 해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농지가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면 자, 이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자체는 자, 그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토지는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요거는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데, 자,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감가상각이 안 된다.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능적과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요거까지 감가가 안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잘 나오냐면, 자, 비소멸성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자, 빵이라는 건 우리 이제 쉬는 시간에 학원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빵을 이제 파리바게뜨 빵을 5,000원 샀는데 자꾸 옆에 사람이 눈여겨봐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야, 빵 좀 빌려줘. 알았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빌리기만 해. 1,000원만 줘. 그래서 샀는데 갔다 오니까 다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 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자동차 렌트 시장이 있고요. 주택은 전세 시장이 있고, 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주택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이익,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이익, 그죠? 남을 빌릴 수 있는 이익까지 분리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임대차 시장. 그래서 임대차 시장 발달됐다는 게 잘 나옵니다. 시장 발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장기적 배려예요. 미래까지 내다봐야죠. 자, 인간 수명도 길어지면 장래를 예측해서 또 미래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단어, 장기, 수익이 또 발생한다는 이런 게 나오면 다 영속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번째가 좀 어려워요. 자, 아까 그냥 생산비, 비생산성.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자, 이 칠판 중에는 생산비를 얼마 아니까 그걸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구를 얼마만큼 가지고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칠판 중에는 생산만 되는 게 아니라 소모도 해서 재생산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건물도 소모되면 재건축하죠. 토지의 영속성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만 안 된다면 부중성이고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영속성이다. 소모를 전제하는 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요거 때문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신다면 문제는 얼마든지 맞춥니다. 자, 할게요. 거의 여기 안에서 나와요. 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긴 한데,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를 병합분할하는 게 아니라, 병합분할하는 게 토지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이고, 자, 모든 것이 법적 제한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법적 제한 안에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합필하더라도 최소 면적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절대적 이치가 아니라 상대적 이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이치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 이치가 바뀌지 않는 부동성과 상대적 이치가 바뀐다는 사경행의 이문적 특성은 그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의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토지의 특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거 먼저 답부터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4번이죠. 부의 외복가를 발생시킨다. 자, 제가 아까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 공동이 떨어집니다. 그럼 인접성하고 부동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보다는 해설해 보시면은 부동성과 인접성이 더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염두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볼까요? 영속성 나왔습니다. 항상 감가상각이 나오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더라. 물론 물리적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요. 그래도 맞습니다. 자, 부동성은 항상 국지화라는 게 나왔다. 지역으로 국한됐다. 그 다음에 부정성은 집약화하는 단어가 나겠죠.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회 때 나왔으니까 최근이니까 이 문제 잘 숙지해 두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정답은 이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부동산 자연적 부중성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틀린 것은 매립이나 산지를 개간을 통한 농지택지 확대는 부중성의 예외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매립을 한다든가, 자, 이 산지 개간을 한 거는 이 어때요? 농지를 택지로 맡겼다는 것은 이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물리적 양을 늘린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용도의 전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의 예외는 없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비가 얼마 투입되는지 보는 거고요. 자연물 토지는 유한합니다. 딱 정해졌죠. 토지 독점 소득을 발생시키죠. 자,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소유권이 없습니다. 근데 토지는 우리가 그 상대적 희소에 의해서 어때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이제 지대 지가를 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지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명동의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쌉니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자, 채용이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자,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채용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채용이에요. 자,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는 주상공으로 용도가 다양하면서 상업용으로 이용해야겠죠. 근데 부중성과도 관련이 돼요. 부중성도 채이용이 관련된다는 것도 부중성입니다. 채이용, 이용.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부동산 일반적 이념이 이용을 잘하자는 게 있었잖아요. 부동산의 부중성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의 가치가 이용을 잘하자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는 자체는 나왔다. 그럼 자연 쪽에서는 부중성을 찍으시고 인문 쪽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특정의 토지의 희소성이 있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 상대적 희소가 있기 때문에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을 발생시키는 거죠. 수요자 경쟁.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우리가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자, 어때요? 자적으로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A의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생겼대요. 아까 공원이 생겼죠, 여기.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 대형 아파트 들어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어때요? 부동산의 자연적 이문적 특성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외부 효과라는 자료가 있었잖아요. 외부 효과는 이 넷 중에 5가지 중에서 어느 게 중요했어요? 부동성 관련되죠. 2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적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위치가 가변 쪽이라는 것은 인문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동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외부 효과가 발생됐다는 것은 그 가격 위치 결정되는 위치, 가변성,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 가변성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4번은 좀 종합적인 문제죠. 4번하고 5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영속성이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영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지우고 영속성에서 해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필기를 해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각각 요것들이 어디서 이제 나오는지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